네, 국제 디지털 자산위원회 IDAC의 이사장님이신 모건대학교 원은석 교수님께서 기술적 이해부터 미래 투자 전략까지 디지털 자산의 정석을 오늘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이해와 미래의 투자입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배스지 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소전 우리 그 대표님의 동기이자 그리고 또 이기다 보니까 선배겠죠. 그래서 이제 짝다리도 좀 한번 짚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 디지털 자산위원회라고 하게 되는 공익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건대학교에서 교수로 그 영어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은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이해와 그 다음에 어떤 트렌드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런 디지털 자산 관련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때를 많이 가보게 되면 그 알고 계신 지식들과 니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차만별로 이렇게 다르게 되어서 그 상급자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급자가 따라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또 하급자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또 상급자들은 다 아는 얘기고 이 중간 레벨을 맞추기가 살짝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디지털 자산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이 어떤 구도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핵심만 빵빵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걸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런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작년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저희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선 할 때 디지털 자산 TF가 대선 캠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민병덕 의원님이라고 우리 그 배스지와도 상당히 친한 의원님께서 이 디지털 자산 쪽에 이제 TF를 구성을 해서 같이 이제 활동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활동하셨던 분들과 함께 책을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책도 이렇게 쭉 쓰면서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다양하게 이제 디지털 자산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이런 활동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국제 디지털 자산 위원회는요. 이제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AI, 뭐 NFT, 메타버스, 게임, 교육 콘텐츠 다 이렇게 다루어서 이런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 활동하고 고민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디지털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다 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네. 아니 손 들으라고 안 했잖아. 네네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 디지털에 익숙하다. 네, 좋습니다. 나 디지털에 약간 약하다, 조금 무섭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박준 영상인지 손 들어요. 저는 강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예전과는 다르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디지털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는 제가 전공이 영어 교육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외국어를 가르치는 게 제 이제 주요 전공인데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뭐냐면 기술을 접목해서 어떻게 외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 주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서부터 AI 쓰기 시작했고요. 음성 인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게임 어떻게 만들어서 애들한테 이렇게 보급시킬까? 이런 것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렇게 기술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기술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로 우리 곁에 다가온다 라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은밀하게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고요. 두 번째는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오게 되고요. 세 번째 필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은밀하게 예상치 못하게 라고 하게 되는 키워드, 스마트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더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전화기를, 스마트폰을 안 썼어요. 그런데 2004년, 3년 요때서부터 갑자기 스마트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그냥 폴더폰이라고 부르는 그런 전화기를 썼었는데 우리 손에는 어느샌가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들려 있을 때 동안 누가 스마트폰 사라고 광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강하게 이 스마트폰 쓰세요라고 말씀하신 적,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챗GPT 쓰시는 분 다 쓰시죠? 누가 챗GPT 쓰라고 강제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기술이라고 하게 되는 거는요, 이렇게 은밀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AI가 처음에 기술이 개발이 되고 처음서부터 AI가 많이 연구가 되기 시작했던 거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입니다. 언제 진행이 되었었냐면요, 언어학 쪽에서 AI가 가장 먼저 발달이 많이 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얼마만큼 사람의 언어와 똑같은 언어를 컴퓨터가 구사하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AI 연구가 진행이 되었어요. 60년 동안. 근데 60년 동안 그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그런데 나름의 계속 기술은 발전을 하고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만 하나의 서비스가 임계점을 넘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우리 곁에 슬며시 다가와서 나 왔어 이러고 곁에 다가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은밀하게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 기술이 딱 다가오게 되면은요, 그때서부터는 언젠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는 그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쪽으로 세상이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자,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대전에서는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대전분 오늘 만나 뵙게 되었었는데요. 저죠. 네. 제가 93년도에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대전 엑스포를 딱 가게 되면은요, 거기에는 정말 많은 미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대전 엑스포를 딱 가게 되면 우리 미래는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막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전람회에서 보여줬던 내용들이 뭐였었냐면 미래의 생활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해서 LG에서 만든 미래관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관을 딱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30년 후에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라고 해서 LG라고 한 그 어떤 주인공 남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신 어머님께 뭐를 하냐면 무료 화상전화를 겁니다. 어땠어요? 제 중학교 2학년 때는 무슨 화상전화라는 게 어딨어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료 화상전화를 설명을 드렸음에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쩌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왜요? 이미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30년 전에 대전 엑스포에서는 미래를 막 얘기를 하고 그날이 올지 안 올지 우리는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기술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곁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곁에 오게 된 기술은요, 한번 우리가 사용을 해서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 그 전에 페이지, 그 전의 상황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그거를 바탕으로 진화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10년 전만 하더라도 로봇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들으셨어요? 안 들으실걸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키오스크 사용하는 거 당연해졌어요. 5년 전만 하더라도 식당에 키오스크를 넣는 것 자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 주문을 안 받고 여기에다가 주문시키냐고 사람들 정말 많이 항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씁니다. 그리고 로봇 어떻습니까? 지금 서빙 로봇 막 돌아다니는데 그거 신기하게 바라보십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로봇들이 지금은 중국에서 많이 발전이 돼서 이제 막 그 마라톤도 하고 막 이렇게 되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도 될까요? 우리 집에 한 대씩 반드시 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이라고 하게 되는 것들은 빠르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거 혹시 다들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 이제 10주년이라서 관이 뜨기 시작합니다. 네,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입니다. 여기에 이 수가 신의 한 수라고 불리게 되는 요 수죠. 그래서 2016년 3월에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에 대해서 승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총 5번 동안 붙자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매번 우리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인간의 역량과 AI의 역량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AI가 더 셀 것 같습니까? 우리가 더 셀 것 같습니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AI의 역량이 더 셀 것 같다. AI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간보다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렇죠? 그런데 2016년, 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AI는 어땠을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7일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기사고요. 이때가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가 있기 전에 보도가 되었던 보도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당연히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때 10년 전에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보시게 되면은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다들 들어보셨죠? 네. 이분이 10년 전에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요. 알파고는 단기 전략은 우수하지만 멀리 내다보고 미리 쓰는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세돌이 이길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10년 전에 우리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요. 구글도 보시게 되면 뭐 알파고의 승률을 50대 50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님 요즘 정말 많이 활동을 하시는 AI 분야의 교수님이시죠. 이분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었을까요? 몇 년 뒤 제대거리 벌어지면 승부 예측이 어려워질 것. 뭐라고 예상합니까? 인간이 이길 거라고 그 당시에는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는 이랬어요.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가 지금의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야, 뭐 너네 이때는 왜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런 시각으로 우리를 당연하게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점이라고 하게 되는 거는요. 우리가 예측을 하고 무언가를 준비를 해서 자, AI 시대가 오니까 우리는 이제서부터 열심히 준비합시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들이닥치고요. 이미 상황을 딱 들어보게 되면은 세상은 바뀌어 있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은밀하게 특이점은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로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AI의 대공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AI 툴을 이제는 정말 일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한 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제가 제시해둔 챗GPT 다들 쓰시죠? 제미나이도 혹시 쓰십니까? 네. 쓰시죠. 그렇죠. 클로드라고 혹시 쓰십니까? 네. 쓰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3개 다 씁니다. 퍼플렉시티 쓰셔보셨습니까? 쓰시죠. 미드저니는요. 네, 다 쓰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그냥 쓰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몇 년 만에? 4년 만에. 네. 그래서 점차 진화를 해 나가게 되고요. 이제는 목적에 맞게 다양한 툴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 자동화가 이제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나의 업무 중에 AI를 활용해서 업무 자동화 하시고 있다 혹시 계십니까? 어우,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업무 자동화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네이버에다 상품 등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만개에 대한 그 DB 작업을 네, 클로드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금방 대체할 때? 잘 돼요. 네, 잘 돼요. 그리고 실제로 성과가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개에 대한 DB를 수작업으로 하셨을 때는 네. 사람을 쓰시거나 아니면 대표님께서 직접 거기에 계속해서 붙어 있으셔야 됐죠. 네. 이런 단순 반복의 시간이 AI로 대체가 되기 시작하면 대표님께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는 기획과 판단의 네트워크의 시간으로 전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AI에 대해서 이런 자동화나 업무 쪽으로 계속 역량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본질에 가까운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코딩은 몰라도 이제는 개발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혹시 바이브 코딩까지도 해보셨다? 네. 아, 좋죠. 네. 러버블이라는 것도 있고 뭐 리플렛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바이브 코딩은 뭐냐면요. 그냥 자연어로 요청합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이 있는 웹 만들어줘. 치면 만들어줍니다. 이렇게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세상이 벌어지냐?
보시게 되면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쫙 보니까 개발자는 없으신 것 같아요. 개발자는 항상 특유의 그런 포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트북에 막 스티커 많이 붙여져 있고요. 있어요. 그런 포스들이.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개발자가 없어 보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대표가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어려워했어요. 왜냐면 개발자들은 외계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개발자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야,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나는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개발자가 가지고 오는 프로덕트를 보면 이상한 걸 갖고 와 있어요.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너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서 계속 소통이 안 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내가 원하는 서비스에 실제로 돈을 태우기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돈을 태운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받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바이브 코딩이 나오면서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대표가 직접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개발일까요? 아니에요.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의도가 담긴 프로덕트를 만들면 개발자는 이거는 이해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아, 제가 이런 시스템을 원하는데 이거 만들어 주세요. 개발자들 못 만듭니다. 그런데 야, 내가 이거 만들어낸 거 보고 이거 잘 만들어 와봐 하면은 개발자들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 줍니다. 통하는 언어가 다르지만 이제서부터는 대표님들이 실제로 구현하고 싶은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바이브 코딩 조금만 배우시면 제가 교육을 한번 해보니까 한 2번 정도 하시면 다 하세요. 그래서 2번 정도 해가지고 내가 만든 서비스 딱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MVP라고 얘기를 합니다. Minimum Viable Product라고 해서 최소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스템만 딱 만들어서 개발자에게 주게 되면 예전에는 3천만 원 들여도 내 마음에 안 들었던 서비스가 지금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내 마음에 들게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요. 이게 큰 전환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정보들도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어디에선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투자는 누가 합니까? 왜 제가 합니까? AI가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올려놨던 요거는 뭐냐면요. 제 24시간 투자봇 AI입니다.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보여드릴까요? 라이브 좋아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제 라이브 투자 보십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숫자가 계속 바뀝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강연하고 있지만 제 봇은 지금도 뭘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버셨는지 설명. 네, 지금 이렇게 요거 지금 뭘로 하고 있는 거냐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 디지털 자산에서는 선물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뭐냐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롱이라는 것에 걸고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숏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는 거를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걸 걸어 놓은 거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선물 시장에다가 제 디지털 자산을 걸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55.33 USDT인데요. 요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해서 돌리고 있는데 지금 50달러인 것은 왜 50달러이냐 하면은 요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프롬프트를 지금 제가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신에 얘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지금 실험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험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한 3개월 돌렸는데 처음에는 빨리고 해가지고 지금 1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프롬프트 바꿨는데 이번에 3일 만에 요만큼 떴어요. 네. 그래서 원금이세요? 네? 거의 원금? 네, 거의 원금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0달러 계속 빨려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계속 마이너스만 쳐가지고 1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에 프롬프트를 딱 바꿨는데 그게 조금 먹히는지 지금 한 4일인가 5일 만에 지금 50달러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원 교수님, 네. 선물 좋은 거 기가 막힌 거 하나 드릴 테니까 내 거 만들어 주고. 네, 요런 거 아까 뭘로 만들 수 있을까요? AI. 바이브 코딩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네, 이거 그리고 이런 걸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까지가 아직까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아래로 조금 내려가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유동성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제 딴 것과 이런 것 이렇게 표시가 쭉 나오죠. 그래서 계속 따고 조금 잃고 또 따고 잃고 이게 지금 제가 강연하고 있는 동안에도 제 봇은 이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롱하고 숏 포지션을 네, 다 잡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계속 잡고 있어요. 그래서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종료하고 또 돈 벌고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이 모르는데 그래서 연습하고 요거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AI가 우리 곁에 쭉 다가오고 그리고 AI라고 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 곁에 점차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차트를 열심히 바라보고 사고팔고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우리는 AI한테 맡겨두게 될 수도 있는 시대로 다가왔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투자를 맡겨두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또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떨어지는 만에 이러고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사람 만나고 그리고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로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전환점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퍼포먼스와 아웃풋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뭐가 되게 되냐면 이게 제가 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AI가 막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신규 채용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계사들 취직이 안 된대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안 뽑습니다. 이런 시대가 다가왔어요. 저는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수다 보니까 대학교 때 저희는 이거를 10년 전에 이미 다 고민을 하고 이미 마음 많이 아파했어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급감하다 보니까 대학이 망하네 흥하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 니들도 올 거야 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왔죠. 그래서 이제는 신규 채용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신입사원이 안 뽑히고 경력직 채용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신입사원들의 경력은 어디에서 많이 쌓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보통 커뮤니티가 대안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40대, 50대와 경력이 필요한 20대가 서로 콜라보를 맺으면서 다양한 경험과 가능성이 넓혀지는 기관, 그러한 가능성이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브랜드 협회에서도 이미 새로운 기회를 찾고 계신 40대, 50대 대표님들의 리그는 이미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리그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협업하시자고 많이 말씀도 해보시고 우리 같이 뭐 해보자 말씀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협업이 잘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머리와 머리가 만나면 잘 안 돼요. 머리와 손이 만나고 머리와 발이 만나야 머리를 옮겨줄 수 있는 실행력이 생기게 되죠. 그런 실행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경력이 필요한 20대, 30대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브랜드 협회가 앞으로 정말 지금도 너무나 많은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데 잘 될 거면 AI로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20대 친구들과 이 40대, 50대가 같이 이렇게 섞여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시너지는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AI가 막 나오고 이제 이세돌이 판판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예측을 하기 시작했냐면 바둑은 망했다 라고 예측을 하기 시작했고 바둑이 재미가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은 아예 AI를 해설자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둑 중계 혹시 보셨습니까? 저 바둑은 못 둬서 잘 안 보는데 지나가다가 보면은 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해설자들이 이 수를 왜 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하고 AI 켜줍니다. 그럼 AI의 의견들이 쫙 하고 나와요. 그리고 바둑대에서 이제 조금 재밌어지기 시작한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바둑이라고 하게 되면 기사들이 정석을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라고 하는 것들을 학습을 해서 그 기부를 가지고 두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기사들이 AI를 통해서 같이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기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여기 두면 반드시 여기 둬야 되고 여기 두면 대부분은 여기 두고 이랬는데
여기 두는데 갑자기 여기에 두는 기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AI랑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둬도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학습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기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바둑계가 다시 한번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자면 정반합이라고 하게 되는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그 철학자가 얘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정입니다. 반은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상을 했던 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무언가가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결국에 우리는 합을 찾아서 나아가게 되겠고요. 이러한 합은 무엇으로 찾게 되냐면 우리는 이러한 합에 대해서 역량이 필요한데 그러한 역량들은 기술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AI도 모르고 디지털 자산도 모르고 잘 몰랐을 때 우리의 과연 가지고 되는 역량들은 무엇일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게 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좀 같이 사는 얘기 쭉 했는데 좀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럼 이제 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이라고 하게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자를 쓰면 유식해보여서 한자를 써봤습니다. 네. 자산에 대한 한자를 살펴보게 되자면요, 재물자자에 나을 산자를 써서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산이 아니고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자자를 한자를 풀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냐면요, 이 한자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요 단어가 있죠. 요게 조개패자입니다. 이 조개패자가 들어가는 한자는 기본적으로 다 돈과 관련이 있는 한자예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돈이 없었으니까 조개 주고 받았죠. 그래서 조개가 들어가는 한자는 대부분 돈과 관련이 있는 한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을 원하는데요, 이 위에 있는 요거를 살펴보게 되니까 사람이 요게 물수변입니다. 물을 앞에 두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재물이 있는데 재물을 사람이 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학자들은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요, 재물은 재물인데 사람이 물을 품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건 침을 흘리고 바라본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은 재산인데 사람이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바라보는 재산을 재물 자자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 자자가 무엇과 연동이 되기 시작하냐면 나을 산자랑 연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나을 산자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인데 이 재산이 그냥 재산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키워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자면요, 개인이나 법인이라고 하게 되는 요 키워드는 주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가지다라고 하게 되는 활동과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어쨌든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유형 무형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다양한 형태가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디지털 자산. 어떤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더리움. 좋습니다. 또 비트코인. 비트코인 좋습니다. 또 비트코인. 비트코인 또 정말 이것저것 이거저거.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 누구였어요? 비트코인?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나는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코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죠. 자, 근데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이경숙 대표님께서는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세요? 그러면 이창재 대표님께서는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드리죠. 네. 그거 아닌데 뭐 다른 게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도 좋죠. 개인이나 법인이라고 하게 되는 주체를 이제는 확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회사나 국가나 기관으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고요. 소유라고 하게 되는 것은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요거를 확장해 보게 되면 사는 것도 내게 되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얻게 되는 것도 내게 됩니다. 만드는 건 어떨까요? 만들고 나면 내게 되죠. 이것도 가지다라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거래가 가능하고 이익을 발생시킨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발생시키는 유형, 무형이니까 더 많은 형태들을 의미하겠죠. 물건, 서비스, 콘텐츠, 플랫폼을 전반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디지털 자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면 우리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다양한 키워드의 조합으로 설정을 가능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가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그런데 어떤 사진인가 하면은 정말 UFO를 찍은 사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희귀해요, 안 희귀해요? 희귀하죠. 가치가 생기죠. 저는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오늘 만들었던 요 PPT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 베스지 때 7기 때 강연을 했더니 조세현 이사장님께서 어여삐 봐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PPT 콘텐츠는 저의 자산일까요, 아닐까요? 자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서비스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고객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제가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까? 제 자산일까요, 아닐까요? 자산이에요. 제가 보험 영업을 하게 되는데 보험 영업을 하게 되면서 고객들과 소통했던 모든 기록들을 다 녹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일까요, 아닐까요? 자산이에요. 이렇게 자산의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게 되면 계속 코인을 떠올리고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으로 많이 인식이 이렇게 좁혀져 있는데요. 실제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게 되는 것들의 영역을 넓혀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랬을 때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은 훨씬 더 넓어지고 다양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 이제 머릿속으로 좀 떠올리실 거예요. 아, 나도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지. 내 자산에 이런 게 있지. 그러면 이런 디지털 자산들을 실제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NFT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NFT가 디지털 자산의 개념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는 디지털 콘텐츠에 희소성을 부여하는 메타 정보 포용한 대체 불가 토큰과 각성구마다 인식값을 갖고 있대요. 이런 게 NFT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FT는 메타데이터와 미디어 데이터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쫙 깔고 쫙 깔아서 이게 NFT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제가 우리 베스지 8기 단톡방에 제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하고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창재 대표님께서는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단톡방에 이 그림을 쫙쫙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톡방에 있던 어떤 분이 또 이 그림이 마음에 드셔서 페이스북에다가 이 그림을 올렸습니다. 자, 이랬을 때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일까요? 구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돼요. 이미지는 그냥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NFT라고 하게 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러한 이미지에 누가 언제 몇 개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딱 하고 입혀줍니다. 이런 것들을 메타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원은석이 3개만 앞으로 만들 거고 2026년 5월 12일 날 만들었어 라고 하게 되는 데이터를 땅 이 이미지에다가 박아 넣는 겁니다. 이게 메타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 이미지를 이제는 어디 위에다가 올리기 시작하냐면 블록체인 위에다가 쫙 이렇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하나의 네모칸 있죠. 요런 애들이 기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개가 이어져 있죠. 요거를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박아서 이미지를 블록체인 위에다가 올리게 되면 얘는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제서부터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보를 들으면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블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체인을 이루고 있죠.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숫자를 말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5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5. 자, 데이터 입력을 시켰죠. 자,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숫자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아까 입력했던 데이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5.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5. 자, 데이터가 입력이 됐어요. 자, 이제 제가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제가 조작을 했습니다. 자, 숫자를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숫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5. 이상하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5. 여기 다 5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3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가 조작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게 되는 속성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 가지 체인에다가 동시에 심어두게 되면 누군가가 여기를 조작하면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기술적으로 검증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의 기본 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래를 했을 때 거래에 대한 기록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검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리고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이런 걸 했다라고 해서 블록체인 위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검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가에서 사용이 되는 주요 신분증이나 그 다음에 주요 기록들은 NFT의 형태로 이제는 발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거 뭘로 발급을 하는 걸까요? 블록체인에다가 올려둔 거예요. 그래서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NFT를 만들게 되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이미지를 카톡방에 전달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라고 하게 되는 기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NFT와 디지털 자산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지갑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갑이라고 얘기를 해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거나 이체를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지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NFT를 만들었어요. NFT 카톡방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못 보냅니다. 그런데 대신에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신 지갑에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갑 한번 볼까요? 나는 나만의 지갑을 가지고 있다. 개인 지갑이 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유, 네, 좋습니다. 자, 요게 대표적인 지갑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메타마스크 지갑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갑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지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있을까요? 모든 은행 서비스에서 지금 지갑 서비스를 다 연동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용하는 우리은행에서는요, 지갑 서비스를 들어가 보게 되면
이거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냥 서비스가 있어요. 지갑 서비스를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지갑에서 이미 주민등록증, 자격증, NFT 다 받을 수 있도록 지갑 서비스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은행만 할까요? 국민은행도 하고 신한은행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갑은 다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접근을 안 해서 그렇지 이미 지갑은 깔려 있어요. 삼성페이에도 지갑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페이 사용하실 때 디지털 지갑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거기에 NFT 넣을 수 있고 자산 넣어둘 수 있어요. 이렇게 지갑은 다 깔려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깔려 있을까요?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 활성화될 시기를 다 준비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슬며시 다가온다고요. 이미 이런 준비들을 계속 치열하게 해나가고 있는데 임계점이 넘어가면 우리 곁에 싹 하고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블록체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메인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전문 용어인데요. 이러한 메인넷은 이렇게 다양한 블록체인을 누구든지 쓸 수 있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메인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메인넷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 업비트에서 사고 팔고 하게 되는 이더리움, 아발란체, 솔라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무슨 서비스를 해주는 애들이냐면 메인넷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다양한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운동화 만드는 업체가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라코스테 많이 있잖아요.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디지털 자산 메인넷에도 브랜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자산을 만들게 되면 다양한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진들도 NFT를 통하게 되면 자산들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서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고받는 코인하고는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까 살펴봤죠? 블록체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대표님들께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블록체인을 만드셨어요. 이걸 갖고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요?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이 써야 돈이 될까요? 많이 쓰면 쓸수록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러면 블록체인을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쓰게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블록체인 서비스는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NFT, 블록체인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NFT를 입힙니다. 그리고 금융 서비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코인을 만들어서 주고받고 하기 시작합니다. 기타 서비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붙여서 이 블록체인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NFT 하나를 만들 때 그냥 주고받고, 돈 공짜로 만들어요? 돈을 내야 되겠어요? 돈을 내야 되겠죠. 근데 이 돈을 낼 때 굳이 10,000원, 20,000원으로 내지 말고 여기 사이에서 사용료는 블록체인으로 만든 코인을 사용을 하자라고 해서 코인이라고 하게 되는 게 이제는 서비스로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이 NFT를 만들 때 이 NFT 만들 때마다 결제하기 어렵잖아. 그럼 내가 결제를 할 수 있는 코인이라는 수단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걸 갖고 결제하자라고 해서 서비스가 나온 게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 아발란체, 솔라나, 폴리곤 이런 것들 업비트에 다 상장이 되어져 있죠. 그 상장이 되어져 있는 거는 이 메인넷 서비스를 하면서 주고받는 코인이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NFT 서비스가 금융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로 막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NFT를 서비스하는 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NFT를 막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야, 이 코인을 쓰는 것보다 내 고객하고는 내가 만든 코인으로 서로 주고받고 할 거야 라고 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만든 것을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메인넷을 만들지는 않지만 누군가 만들어 놓은 메인넷을 빌려서 코인을 만들게 되면 요거를 토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은 뭐냐면
메인넷을 가지고 있으면 코인이 되고요. 메인넷 없이 남의 거 빌려서 찍어내면 요거를 토큰,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과 토큰은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비트에 등장한 대부분의 코인 중에 한 40위권 이하에 있는 코인들은 메인넷을 안 가지고 있고 대부분 토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토큰들은 대부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더리움이라는 브랜드 내에서 내 서비스를 찍어냈다, 티셔츠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라나라고 하게 되는 것은 정말 다양한 앱들이 막 이렇게 뭉쳐져 있죠. 그래서 솔라나는 안정적일까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적어도 이렇게 중간에 코인이 사라지거나 없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같이 써주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인을 거래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냐면요. 비트코인은 모든 코인과 바꿀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는 기준 통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떤 코인과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기준 화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토시는 뭐냐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높죠. 그래서 지금 1억 1천만 원 찍었죠. 그러면 1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서로 가격을 매기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 분의 1로 나눈 것을 사토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토시 가격이 0.0000 몇 원이었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1억 1천만 원이 되니까 1사토시는 얼마일까요? 11원, 1원 이렇게로 이제 가치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사토시라고 하게 되는 것이 코인들의 가격을 매겨주는 건데요. A코인은 30사토시, B코인은 500사토시라고 하게 되면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요거를 서로 1대1로 교환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토시의 형태로 서로 교환을 하는 이런 식으로 코인들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수행을 하는 것을 디지털 자산의 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래를 하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래들을 대신해 주는 게 거래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쪽은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다 안 하고 그냥 내가 돈으로 사도 코인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게 이런 거래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래소도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려면 어떻게 사십니까? 각각 가게마다 다 들어가서 사죠. 1대1로 거래를 하죠. 이런 거래소를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트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하는 거 다 담아가지고 한 번에 살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중앙화 거래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탈중앙화 거래소가 요 유니스왑이라고 하게 되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스왑, 바꾸는 거를 중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더리움을 USDT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누군가 USDT를 이더리움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과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 이게 탈중앙화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중앙화 서비스는 빗썸 어떻습니까? 가서 원화로 코인들을 내가 쇼핑을 해서 살 수가 있죠. 이러한 거래소들을 중앙화 거래소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의 가격이라고 하게 되는 건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떨어지고 이렇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코인으로 월급을 받으라고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진짜요? 내가 오늘 코인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락을 해가지고 이 가치가 3분의 1이 되었어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코인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약점이 있었던 게 가격 변동폭이 너무 컸다라고 하게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약점들도 보완이 되기 시작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게 되는 게 나오면서부터는 이제는 약점이 보완이 되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코인 하나의 가격이 1달러입니다. 무조건 고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2개 있으면 2달러고 3개 있으면 3달러예요. 그래서 얘는 가격이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스테이블 코인도 한 군데서만 찍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라는 회사에서 찍어낸 스테이블 코인을 테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USDC는 서클이라고 하게 되는 회사에서 만든 코인을 USDC라고 하고요. 요거 P라고 적혀 있는 거, 이건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여기, 요거 페이팔에서 만든 거예요. 페이팔 이 서비스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P라고 하고요. 여기 1, USD1 누가 만들었을까요? 트럼프가 만든 거예요. 네, 이런 다양한 브랜드에서 가치가 고정된 코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치가 고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사고 파는데 활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비자 마스터카드의 거래 총량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어요.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자 마스터카드는요, 한 번 거래가 될 때마다 소액 거래가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옮겨질 때마다 그 옮겨지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비자 마스터는 결제하면 2달러, 3달러 이런 식의 결제들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한 번 주고 받을 때마다 뭐 100달러, 200달러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한 번 결제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씨 그냥 달러로 주고받으면 되지 왜 굳이 스테이블 코인 이거를 써?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왜 쓸까요? 빠밤. 이란 전쟁이 나면서부터 달러가 막힙니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 때 뭐로 사고 팔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고 팝니다. 진짜로 그래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러시아가 달러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뭐로 물건을 사고 팔까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영향을 받았을까요? 몽골에도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몽골 가시잖아요. 몽골에서 왜 영향을 받았을까요? 몽골에서 주유소들은요, 러시아에서 기름을 사다가 자기에 있는 주유소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몽골이 기름을 사고 팔고 했었던 대상은 러시아였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으로 달러가 막히면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몽골 사람들이 러시아의 달러를 살 때는 그 달러를 주고 샀는데 달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러시아 석유 파는 사람들이 USDT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있는 대규모 그 기름 도매업자들이 USDT를 구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몽골에서는 USDT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퍼집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카드 결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로 내가 결제를 하게 되면 실제 결제 대금 언제 들어올까요? 15일 후에 들어오죠. 그런데 디지털 자산으로 주고받으면 바로바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판매 대금을 바로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요. 세 번째,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좋은데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올해 중에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진행이 될까요? 해외에서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무역 전상, 환해지, 법보다 먼저 나라 밖에서 생겨난 스테이블 코인 누가 만들었을까요? 질경이라고 하게 되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용품 만들었던 이 대표님께서 인도네시아에 정말 큰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데요. 야씨 이거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난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만들겠어 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대금을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겨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되죠. 그러면 해외에서 무조건 생겨나서 먼저 서비스를 치고 나갑니다. 안 그러면 더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생겼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AI랑 결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X402 프로토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많이 못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코인베이스가 하는 그 프로토콜로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X402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 인터넷에서 오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M2M 페이먼트라고 하게 되는 개념이 앞으로는 정말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뭐냐면 청구를 하는 것도 AI고요. 그 청구에 대해서 가격을 주는 것도 AI입니다. 그래서 AI랑 AI가 소통하면서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게 되는 경제 시스템을 M2M 페이먼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쓰이고 있는데 막 이제 쓰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쓰이고 있냐면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많이 도입을 하려는 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볼게요. 아마존에서는 이미 M2M 페이먼트에 대한 기본적인 구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본인이 돌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AI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유튜브 채널 중에 사람이 안 돌리는 게 많아졌어요. 혹시 구분이 되십니까? 몰라요.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유튜브를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소스에서 콘텐츠를 자동으로 올려서 자동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이제는 AI가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AI가 돌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아마존에 있었던 가게들도 이제는 상품을 올리고 상품을 홍보하는 것들을 AI가 대체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리고 제가 AI한테 나 오늘 청바지를 사줘 라고 주문을 내리면 이 AI가 자동으로 아마존에 가서 막 아이템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청바지 값에 대해서 지불을 하게 되고요. 그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이 M2M 페이먼트 서비스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AI 쓸 때 돈 내시죠. 그 돈 내는 거를 지금은 지갑으로 내는데 앞으로는 AI와 AI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돈을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생태계에 대해서 돈을 받을까요? 못 벌까요? 벌어야죠. 그러니까 AI가 지금서부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은 AI한테 야 내가 원하는 신문 기사들을 검색을 해줘 하게 되면 공짜로 해주죠. 그거 이제 앞으로 유료로 전환될 겁니다. 왜요? 신문사들이 데이터를 제공할 때 과금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요? 내 신문 기사를 한번 접촉할 때마다 0.2원씩 내라고 과금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 AI에서 신문 기사를 검색을 하려면 저는 돈을 걸어둬야 되겠죠. 그 돈이 0.2원씩 빠져나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0.03원 어렵죠. 그러니까 아예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용이 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소수점 거래도 무조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소수점 거래라든가 AI와 AI가 서로 마케팅을 주고받는 이러한 상황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5년 뒤에 우리가 지금의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니까요. 네, 그런 식의 시대들이 열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될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NFT 판매할 수 있고요. 이거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단체에서도 몽골처럼 필리핀에 PPP 프로젝트라고 하게 되는 매칭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바타안주라고 하게 되는 주가 있는데요. 이 주는 이제 저희가 좀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이 주에 다양한 기업들을 소개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대부분의 조건은 뭐냐면 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받기는 받는데 매칭 펀드를 제공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정부의 지원금 없이 야 한국 기업들 오면 내가 돈은 못 대주지만 땅하고 이런 것들 다 대줄 테니까 여기서 돈 벌어가 이런 식의 포지션이 대부분 필리핀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가고 싶은데 진출을 하려면 지원금을 못 받으니까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STO를 접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주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용권과 개발권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보를 신탁회사에 넘기기 시작하면 그 담보만큼의 신탁을 금액으로 발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 금액을 회사에 양도를 해주게 되면 그 금액만큼 STO RW를 발행을 해낼 수가 있게 돼요. 이 구조가 필리핀에서 이미 사례도 있고 뚫려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약을 따냈는데요. 어떤 계약을 따냈냐면은 필리핀 주 정부에서 유이 주 정부에서 공립학교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권을 저희한테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매칭을 시켜서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공립학교 여기 150개 있거든요. 150개 학교 옥상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깔 거예요. 한 군데 까는데 3억이 듭니다. 10군데 깔려면 30억이 들어요. 회사 하나가 10군데에다가 동시에 진행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면 바타한 주정부에서는 뭐를 담보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냐면 공립학교 150개의 태양광 패널을 깔 수 있는 사업권을 담보로 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 자금들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50만 달러 정도의 가치는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150만 달러를 신탁회사에 넘기게 되면 이 150만 달러 어치의 가치가 발생이 되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는 STO나 RWA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STO가 뭐냐면요. 조각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했고 안 했고에 대한 증명을 뭐로 해줄까요? 블록체인으로 해주는 거를 STO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 업체가 들어갔는데 전체 150만 불의 가치 중에서 10%만 따다가 STO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은 3년 정도 후에 태양광에서 계속해서 에너지가 판매가 되면 그 판매의 일부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구도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STO와 RWA의 구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낼 거는 뭐 또 제안을 했냐면은 이 바타한 주정부에 디지털 바우처를 만드는 거를 제공을 했는데요. 이 디지털 바우처가 상품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발행을 하면 되죠. 이 바타한 주는요. 필리핀 전역에 에너지를 판매하는 에너지 판매 공급 체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디지털 바우처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기 사가려면 10%는 이 바우처 써. 그러면 할인해 줄게. 이런 식의 옵션을 걸기 시작하면 얘가 유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식의 프로젝트들이 진행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러한 디지털 자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많이 있어요. 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디지털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나만의 노하우 다 디지털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서비스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는 AI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한 AI의 도움을 받아서 서비스를 만들어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투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는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되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대표님들이 기술 개발 못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서비스를 AI를 통해서 고도화를 시키고 그렇게 고도화된 것들을 어떻게 투자를 유치할 때 이런 서비스를 유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해 주시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패시브 인컴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요. 디지털 자산을 보게 되면은요. 다양한 코인이 일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잘 사용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필드에서 사용되는 대표님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이런 디지털 자산과 결합이 되었을 때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가능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쭉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궁금한 거나 뭐 의견이 있거나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PPP라는 게 네, 프로젝트 파이낸스 가기 전에 네, 시드 개발비를 확보하기 위한 네. 수단이 뭔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니면은 회사 차원에서는 시드나 프로젝트를 받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요 구도에서 제가 주정부의 정치인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했던 거는 햇빛연금이 이걸로 가능하다고 해서 많이 레토릭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만들어냈던 STO나 RWA를 해외한테 파는 게 아니라 여기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팔게 되면은요, 필리핀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토큰을 5만 원짜리로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게 되면 이 사람들은 5만 원만 내면 태양광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만들어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업자들에게 그 투자에 대한 파이낸싱을 일으키는 수단으로도 쓰이지만 두 번째로는 지역 발전으로도 이렇게 STO나 RWA를 통해서 확산을 시키는 이런 쪽으로 두 가지의 방식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업권에 대한 보증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준 건가요? 네, 이 사업권에 대한 보증은 이미 회사랑 계약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증을 했대? 네네. 네. 거래소는 거래소요? 어떤 거래소? STO 거래소 여기 기술자가 있죠. 그래서 그 거래소를 따로 만들어야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거래소를 이용합니까? 지금 태양광을 하기 위한 네. STO나 RWA를 하는 거래소를 별도 설립. 네네네, 별도 설립해서 갈 거예요. 네. 그럼 그거는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발행 주체가 합니까? 발행 주체가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네네네. 한다고 하면은 지금 바탄 자체에서 자기네가 주정부가 주정부가 하기는 어려울 하진 겁니다. 않고. 네. 우리나라처럼 한국거래소가 직접 참여를 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렇게 발행 되는 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금액이? 네, 그런 조금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하시는 걸로 하고 혹시 또 뭐 전반적인 내용들이나 내용들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말씀 주시면. 네. 우리나라는 저 입법화가 내년에 되나요? STO는 거만 STO는 이미 입법이 됐습니다. 대표 됐고요. 네, STO는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됐고 지금 이제 어떤 단계인가 하면은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토큰 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토큰 증권 민간 TF까지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토큰 증권과 관련돼서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해서 전문가 TF까지 조성이 돼서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시행령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유통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지방선거랑 엮이면서 쭉 미뤄진 감도 있고 그리고 금융위원회랑 이런 STO랑 약간 결이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그 결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법인에서 진행하는 STO나 이제 정부가 진행하는 지자체나는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분야의 STO를 쓰는 한국에서는 네, 아직 멀은 상태로 느껴지네요.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STO나 USDT나 그런 것들을 익스체인지를 할 수 있는 개인이 네. 익스체인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거가 합법적인 건가요? 네, 불법적인 건가요? 합법이에요. 네, 갑니다. 양도 많아도 되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현금으로 USDT를 사는 게 어찌 보면은 코인하고 현금하고 1대1로 거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합법인 나라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우즈베키스탄하고 두바이 여기만 가능해요. 그런 것들을 OT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외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받은 거래소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얘네들이 디지털 자산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에서 쓰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회계 투명성이 모든 국가에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소에서 거래하게 만들면 어디에서 거래가 되고 안 되고를 감시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거래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해줍니다. 개인은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로 코인이라고 하게 되는 게 대규모로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로 USDT로 바꾸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외환 거래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죠? 외환 거래법에서도 네.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코인이라고 하게 되는 게 그렇게 많이 바뀌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도 감시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탈세나 그 다음에 이런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은 국가에서 막아두고 있는데 딱 두 군데 현재는 좀 합법인 데가 두바이랑 우즈베키스탄은 대규모 OTC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큰 돈 돌리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돈을 보내서 OTC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이런 방식을 많이 지금 씁니다. OTC로 생성을 두바이 가서 뭘 하던 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자산화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등록을 한국에. 한국이요? 예. 그렇죠. 남은- 한국에서는 거래소에서는 쓸 수가 없죠. 개인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거래소는요 뭐가 있냐면 트래블 룰이라고 하게 되는 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이 코인이 어디서 왔는지 용처와 출처를 다 밝혀야지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은 지갑에서 이체를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하고도 허용받은 거래소하고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거 할 수 있는 양도 하루에 100달러, 200달러 요 정도까지만 가능하게 1000달러 정도만 가능하게 만들어 두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음. 지갑을 갖고 있으면서 네. USDT를 한국에서 사용하고 싶어. 네. 그럼 법에 안 걸리는 한도는 뭐 1000달러 미만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랑 얘기가 약간 다릅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박수를 한번 네. 드릴까요?